필요한 게 있는 남자들이 계속해서 당신 인생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걸 눈치챈 적 있나요? 불안감이든 인생의 문제든 복잡한 과거든 무언가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 남자들 말이에요. 그리고 매번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그들을 도와주고 싶고 그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그들의 버팀목이자 길잡이가 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끼게 되죠. 당신은 이 싸움에 온 힘을 쏟아붓고 모든 에너지를 다 써가며 그가 마침내 고쳐지고 치유되고 구원받았을 때 자신을 봐주길, 불가능을 이뤄준 당신에게 당신이 꿈꿔온 사랑으로 보답해주길 바라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는 새로운 구원자를 찾아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곁에 남아 계속해서 당신의 에너지만 소모시키고 당신이 꿈꿨던 온전한 파트너가 되어주지 않죠. 그리고 당신은 깊은 실망감과 피로, 그리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질문만 남게 됩니다. 왜 나는 계속해서 상처 입은 남자들에게 끌리는 걸까? 왜 나는 기쁨보다 고통을 선택하는 걸까? 왜 나는 그들에게 사랑받는 여자가 아니라 엄마가 되어버리는 걸까?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칼 융이 오랜 시간 인간의 영혼을 연구한 끝에 밝혀낸 깊은 심리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그림자, 투사, 그리고 통합되지 않은 원형의 게임이라고 불렀죠. 구원자 증후군은 고귀함이 아니라 심리적인 함정입니다.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보상이에요. 이건 영적 성장도 아니고 가장 고귀한 동기인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위장된 감정적 자기 파괴일 뿐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몇 번이나 자신을 치유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고치려는 관계에 시간을 쏟을 건가요? 그리고 또 몇 번이나 다른 사람의 미성숙함을 위해 자신의 진정성을 희생할 건가요? 당신이 끝없이 누군가를 구하려는 대가로 치르는 것은 단순한 피로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파괴되는 것이며 가식과 자기부정의 층 아래에서 진짜 자아가 서서히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고치고 구할 수 있는 능력에 자신의 가치가 있다고 너무 강하게 믿어서 이 역할 외의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융이 그림자에 대해 말했을 때 그는 악에 대한 추상적인 철학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정신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소홀히 여겨지는 부분, 즉 의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기는 모든 감정, 욕망, 충동이 쌓여있는 저장고를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구하고 고치려는 사람들에게 이 그림자는 심리적인 시한폭탄이 됩니다. 당신은 단순히 상처 입은 남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서졌다고 여기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부분을 그들에게 투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려는 당신의 욕구는 사실 자신의 취약함과 불완전함을 마주하는 것에서 자신을 구하고자 하는 깊이 뿌리내린 욕구입니다. 그리고 매번 또 다른 사람을 도우러 달려갈 때마다 당신은 그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치유를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 증후군, 당신의 친절함이 만든 황금 감옥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구원자 증후군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특히 약해 보이거나 취약하거나 상처받은 사람들을 compulsively 도우려는 충동적인 욕구입니다. 필요로 여겨지고 싶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고 싶고 자신이 없으면 상대방이 견딜 수 없게 만들고 싶은 욕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최고의 미덕, 연민, 이타심의 표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칼 융은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 넘어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칭찬받을 만하지만 지나친 성향 뒤에는 종종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 즉 우리를 조종하고 진정으로 자유롭고 온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무의식적인 동기가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구원하고 싶은 욕구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가리키는 나침반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 자신의 내면의 상처를 비추는 거울임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한때 거부당하거나 억압당하거나 상처받았던 당신 자신의 내면의 부서진 부분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치려는 시도를 통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고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외부 세계, 다른 사람을 통해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런 시도는 오히려 상처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풀라방이 불빛에 끌리듯 당신에게 끌리는 남자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구원 욕구,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 건강한 경계를 세우지 못하는 점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투영을 담아내기에 완벽한 그릇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그들 안에서 그들 자신도 보지 못하는 잠재력을 보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도록 필사적으로 도우려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랑, 인내, 희생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용이라면 당신이 위대한 어머니나 치유자의 가면을 쓴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충만함이 아니라 결핍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쓸모있는 사람이 됨으로써 사랑과 인정을 얻으려 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착하고 희생적이고 이해심이 많으면 마침내 가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필요와 의존에 기반한 사랑은 결코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항상 당신을 상처 입힐 것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니라 타인의 문제에 인질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남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남자가 변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의 실패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패까지도 느낍니다. 화가 나고 실망하지만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그를 놓아준다는 것은 내면의 공허함과 마주하는 것, 그리고 이런 질문과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할이 없다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면 나는 누구인가? 구원자의 그림자, 끝없는 친절 뒤에 숨겨진 동기들. 융의 그림자 개념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융은 그림자가 우리가 억누르는 나쁜 것들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 않으려는 좋은 것들도 포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원자 증후군을 가진 사람에게 그림자는 자신의 억눌린 욕구, 바람, 경계, 혹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는 연약함과 상처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그림자에는 첫째, 구원받고 싶은 욕구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구원자인 당신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에게 구원받고 싶어 하지만 당신의 신념 체계에서는 약하거나 의존적인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감정을 억누릅니다. 그래서 당신은 역할을 받고 다른 사람의 구원자가 됩니다. 당신이 간절히 받고 싶은 것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구해주지 않을 때 깊은 불공평함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둘째, 통제에 대한 욕구입니다. 누군가를 구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에 대해 일정한 권력을 얻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삶, 결정, 행복을 통제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에서 무력감이나 통제력 부족을 느끼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보상일 수 있습니다. 융은 통제에 대한 갈증이 종종 깊은 두려움, 즉 혼돈, 불확실성, 자신의 내면적 혼란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는 가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중요하지 않거나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구해주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릴 적, 쓸모있거나 희생적일 때만 사랑이나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환경에서 비롯된 깊은 무의식적 신념입니다. 당신의 친절함은 다른 사람이 내 곁에 머무르는 대가로 지불하는 일종의 화폐가 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항상 잃게 되는 것은 진짜 자신의 모습입니다. 넷째,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처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상처, 트라우마, 결함을 그 상처 입은 남성에게 투영합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하려고 애쓰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치유하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서 그 모습을 찾아내고 자신의 아픔을 직접 마주하지 않고도 안전한 거리에서
그것과 싸울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융은 많은 선한 사람들이 연민보다는 두려움에 의해 움직인다고 관찰했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렵고, 자신의 분노가 두렵고,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두렵고, 혼자 남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구하려는 당신의 욕구는 미덕이 아니라 방어기제입니다. 항상 남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태도는 관대함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영적 성장 때문이 아니라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군가를 구하려는 의지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진정한 가치관의 표현이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욕구에 묶여 있나요? 얼마나 자주 친절을 일종의 화폐처럼 사용하면서 충분히 베풀면 언젠가 똑같이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기대하나요? 이렇게 친절이 감정적 보험처럼 거래가 되는 사고방식은 진정한 친밀함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무의식적인 점수 매기기, 숨겨진 기대, 그리고 결국엔 실망만을 남깁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자 증후군의 결과이자 당신의 영혼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구조자 증후군은 단순히 내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정한 유형의 사람과 특정한 관계를 당신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자석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역동성의 결과는 항상 고통스럽고 파괴적이며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구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끊임없는 피로와 번아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계속해서 충분한 보상 없이 주기만 하면 결국 자신을 완전히 소진하게 됩니다. 당신은 공허하고 지치고 감정적으로 번아웃된 상태를 느끼게 됩니다. 남의 일에 바쁘게 매달리는 동안 정작 당신 자신의 삶은 엉망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둘째, 깊은 실망과 원망입니다. 당신은 모든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희망을 상처 입은 남자에게 쏟아붓습니다. 그가 변하기를, 당신의 희생을 알아주기를, 마침내 이상적인 파트너가 되어주기를 기다리지만 그는 변하지 않거나 변하더라도 당신 때문이 아니고 결국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치 배신당한 것처럼 씁쓸한 실망감만 남게 됩니다. 원망이 쌓여가며 당신을 속부터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셋째, 자신의 상실입니다. 구원자의 역할에 몰두하다 보면 상대방과 그의 문제, 그의 필요에만 너무 집중해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역할이 없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타인의 삶 속에 녹아 사라집니다. 융은 당신의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이 구원자 역할과 완전히 합쳐져서 그 아래에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다고 말할 것입니다. 넷째, 미성숙한 파트너를 끌어들입니다. 당신은 연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엄마, 부모, 치료사 혹은 재정적 후원자를 찾는 사람들에게 자석처럼 끌리게 됩니다. 이런 남자들은 성숙하고 평등한 관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줄 누군가를 찾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보내는 메시지는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줄게이고 그들은 그 부름에 응답합니다. 다섯째, 상호성 부족과 진정한 친밀감의 부재. 구원자, 피해자, 역학에 기반한 관계는 결코 진정으로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평등도 상호 존중도 없습니다. 한쪽은 주고 다른 한쪽은 받기만 합니다. 한쪽은 고치고 다른 한쪽은 망가져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파트너십이 아니라 기능적인 관계일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체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해주는 일로 사랑받고 그것은 항상 상처가 됩니다. 여섯째, 파트너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 역설적으로 당신이 구해주려는 그 열정은 남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방해합니다. 당신은 그가 자신의 문제를 직접 마주하고 자신의 삶의 책임을 지며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자신의 성장의 길을 걸을 기회를 박탈합니다. 융은 모든 개인이 자기만의 개별화의 길,
자기 그림자와의 만남을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개입함으로써 그에게 이 기회를 빼앗는 셈입니다. 당신의 정신을 하나의 생태계로 상상해 보세요. 만약 한 요소, 즉 남을 받아들이고 구해주려는 당신의 면만 지나치게 키우고 건강한 저항력이나 경계, 자신의 필요와 같은 다른 요소를 억누른다면 전체 시스템은 위험할 정도로 불안정해집니다. 당신이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착한 사람과 구원자의 이미지는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갉아먹습니다. 당신이 아니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 예라고 하며 자신을 배신할 때마다, 평화를 위해 자신의 진실을 침묵시킬 때마다, 이기적으로 보일까 두려워 나쁜 대우를 참아낼 때마다 당신은 친절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히려 스스로를 약화시키는 데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로 가는 길, 융에 따르면 그림자를 통합하고 온전함을 찾는 것. 이제 왜 당신이 상처 입은 남성에게 끌리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이해했으니 이제 치유의 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융은 이 길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즉, 온전하고 진정한 개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에게 이것은 엄마 역할을 그만두고 사랑받는 여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이거나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융의 원칙에 기반한 핵심 단계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상처와 불완전함을 인식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림자 통합, 이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자신의 불안, 두려움,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을 멈추세요.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내 안에서 치유, 인정, 사랑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당신 자신이 상처받았거나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처를 외부에서 고치기 위해 타인에게서 그 상처의 반영을 찾으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끌리는 남자를 도와주려고 서두르기보다는 잠시 멈추세요. 그 남자에게서 고치고 싶어하는 성향이 사실은 당신이 억누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그가 책임을 두려워한다면 어쩌면 당신도 가끔은 무책임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목적을 찾지 못한다면 어쩌면 당신도 자신의 재능과 꿈을 억누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지 말고 스스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발전시키기 시작하세요. 둘째, 내면의 아니무스와 아니마를 키워서 내면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균형 있게 하세요. 융에 따르면 모든 여성은 남성적인 측면인 아니무스를, 모든 남성은 여성적인 측면인 아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아니무스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거나 억눌려 있다면 남성에게서 그것을 찾으려 하고 그를 통해 자신을 완성하려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아니무스가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너무 강압적이거나 통제하려 들고 그를 구하기 위해 관계에서 남성적인 역할을 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공격성, 자신의 경계를 지킬 수 있는 능력, 목적의식, 남이 아닌 자신의 삶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분석하는 이성적 사고를 표현하도록 자신에게 허락하세요. 이것이 바로 당신의 내면의 아니무스입니다. 또한 아니마도 키우세요. 직관, 창의성, 수용성, 부드러움, 그리고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이 두 원리가 당신 안에서 균형을 이루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부족한 부분을 찾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건강한 경계, 자기 존중, 그리고 진실성을 확립하세요. 경계란 다른 사람을 차단하는 벽이 아닙니다. 경계는 당신이 어디서 끝나고 다른 사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정의하는 필수적인 심리적 구조입니다. 경계가 없다는 것은 착취를 위한 열린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구조자들은 종종 거절을 못하는데 그 이유는 나쁘거나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에게 불편한 사소한 부탁부터 거절해보세요. 메시지에 즉시 답장하지 말고 시간이 있을 때 답장하세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당신이 요청받지 않았거나
합리적인 범위가 아니라면 떠맡지 마세요. 몸의 신호를 듣는 법을 배우세요. 피로감이나 짜증처럼 몸은 경계가 침해당했을 때 가장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융은 당신의 불편함이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의 시스템이 이상 신호를 감지했다는 표시라고 말할 것입니다. 네 번째, 구조자 페르소나를 버리세요. 진정성. 페르소나는 사회에서 당신이 쓰는 가면입니다. 만약 당신의 페르소나가 영원한 구조자라면 그 이미지에 부응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겠지만 그게 진짜 당신은 아닙니다. 그건 단지 역할일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구조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구조하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일까? 내가 끊임없이 돕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이건 두려운 생각일 수 있지만 이 두려움은 당신이 얼마나 자신의 정체성과 본질을 혼동해 왔는지 보여줍니다. 이 역할 밖에서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하세요. 꼭 쓸모 있어야 할 필요 없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남을 돕는 것과 관련 없는 재능을 개발해 보세요. 다섯 번째, 구조하려는 에너지를 자신에게 돌리세요. 자기 통합. 당신이 공감하고 주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엄청난 힘이지만 그 힘을 자신의 성장에 쓰지 않고 바깥으로만 쏟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자신을 구하는데 집중하세요. 그동안 남을 위해 쏟았던 에너지, 인내, 이해를 똑같이 자신의 필요에 투자하세요. 과거의 트라우마를 치유하세요. 필요하다면 치료사와 상담을 받으세요.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세요. 몸을 잘 돌보세요. 자신의 교육, 꿈, 웰빙에 투자하세요.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필요입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이 자기 길을 가도록 허락하세요. 지혜와 수용입니다. 융은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개별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구원이 오히려 그 사람의 경험, 교훈, 힘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찰하고 요청받거나 적절할 때만 지원하세요. 하지만 개입하거나 해결하거나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을 볼 때는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놓아줄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의 여정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결과를 감당하도록 허락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건 무관심이 아니라 그들이 성장할 권리를 깊이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일곱째, 기능이 아닌 상호성에 기반한 관계를 추구하세요. 성숙한 사랑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그림자를 통합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상처 입은 남자들을 끌어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완전함의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고 다른 온전한 사람들도 이 에너지에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자와 함께 있을 때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아주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가 당신 안에서 고치고 싶거나 도와주고 싶거나 구해주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불러일으킨다면 그건 경고 신호입니다.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고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당신을 동등한 파트너로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찾으세요. 단순한 역할로서가 아니라요. 융에 따르면 진정한 사랑은 서로에게서 결핍된 부분을 찾으려 하지 않고 온전함에서 서로를 선택하는 두 자립적인 개인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융이 설명한 개성화 과정, 즉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은 성격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모두를 통합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기쁘게 하려는 사람과 구원자에게 이것은 당신 안에는 이타적으로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필요하고 원하고 판단하며 때로는 원망하는 사람도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그림자 요소들은 없애야 할 성격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인간성에서 본질적인 부분으로 인정받고 더 완전한 자아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정신을 하나의 교양곡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구원과 자기희생이라는 자비로운 음만을 허락하고 필요와 경계라는 이기적인 음을 침묵시킨다면
조화가 아니라 빈곤만이 남게 됩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의 음악은 온화한 연민에서 단호한 경계 설정, 아낌없는 베풀음에서 당당한 받음까지 모든 음의 스펙트럼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오직 받아들여질 만한 자질로만 이루어져 있고, 오직 구원자이고, 오직 도우미이며, 오직 이해심이 많다는 환상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왔나요? 자신의 한 부분이 끊임없이 다른 부분을 억누르는 이 내적 전쟁에 얼마나 지치셨나요? 융은 당신에게 진정한 고통의 근원은 바로 이러한 분열이지 어두운 자질 그 자체가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심리적 고통은 그림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를 부정하고 통합을 거부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내면에서 외면했던 그림자를 되찾는다는 것은 이기적이거나 무례하거나 냉정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건강한 이기심이 지속 가능한 베풀물 위에 필요하다는 것, 분노가 당신의 경계를 침해로부터 지켜준다는 것, 당신의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 판단이 아니라 지혜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부끄러움 없이 분노를 표현하며 미안해하지 않고 자신을 우선시할 수 있는 자유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줄 수 있는 것에 기반한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상호성, 그리고 정직함에 기반한 관계를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거나 자신에게 돌리는 대신 그것을 통합할 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이런 통합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한계에 없음에 익숙해진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용기, 더 이상 구원자 역할을 하지 않을 때 거절을 마주하는 용기,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당신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때문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구분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발견할 용의가 있나요? 당신의 진짜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과 단지 당신의 유용함을 고마워하는 사람을 구별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온전함으로 가는 길에는 이러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는 판단이 아니라 어떤 관계가 당신의 진정성 있는 여정을 지지하고 어떤 관계가 그렇지 않은지를 인식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친절함이 트라우마가 아닌 온전함에서 비롯될 때 그것은 강박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 됩니다. 이 친절함은 결핍이 아니라 풍요로움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변화된 친절함에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 친절함은 언제 관대함이 상대를 돕는 것인지, 언제 힘을 실어주는 것인지, 언제 이해가 치유로 이어지는지, 언제 잘못된 행동을 묵인하는 것인지, 그리고 언제 용서가 해방을 주는지, 언제 학대를 허용하는 것인지를 압니다. 융은 이러한 분별력 있는 친절함이 분열이 아닌 심리적 통합에서 비롯될 때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자동적인 자기 희생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친절함은 당신을 소진시키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이 친절함은 당신의 경계를 지우지 않고 오히려 존중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친절함은 당신의 개성을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드러냅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선함에서 의식적인 친절로, 반사적인 베풀음에서 의도적인 관대함으로의 깊은 전환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당신이 그림자를 부정하고 자신의 필요를 억누르며 미덕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버리는 한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친절로 가는 길은 당신이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되어 누군가를 구하려 애쓰는 과정에서 버렸던 자신 안의 부분들을 다시 되찾는 용기 있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친절이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흘러나올 때 그것은 더 지속 가능할 뿐만 아니라 더욱 진실해집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조종자들, 주지 않고 받기만 하는 사람들, 거리낌 없이 경계를 넘는 이들, 이해만을 요구하고 베풀지 않는 이들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는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바로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이고 경계를 세우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것이며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은
불친절하다는 당신의 믿음입니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신념체계는 그들의 당연시하는 태도, 경계침범, 자기중심성과 완벽하게 에너지가 맞아떨어지게 만듭니다. 융중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그가 그림자 투사라고 부른 현상이라고 지적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서 가장 비난하는 바로 그 특성, 즉 이기심, 분노, 당연시하는 태도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서 끌어들이고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는 비난하면서도 타인에게는 얼마나 쉽게 용서하는지, 자신에게는 절대 허락하지 않을 행동을 그들에게는 얼마나 참아주는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당신의 정신은 내면에서 부정하는 것을 외부에서 허용함으로써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다른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욕구, 경계, 그리고 건강한 분노를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게 되면 그 부재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더 이상 에너지적으로 맞지 않게 될 것입니다. 관계에서의 에너지 흐름은 기본적인 심리 법칙을 따릅니다. 에너지는 주의가 가는 곳으로 흐른다. 당신의 관심, 보살핌, 걱정이 항상 외부로만 향하고 내면으로는 향하지 않을 때 본질적으로 소모적인 에너지 불균형이 생깁니다. 당신의 심리적 에너지를 한정된 자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기만 하고, 이해받지 못한 채 계속 이해만 하고, 배려받지 못한 채 계속 배려만 할 때 그것은 관대함이 아닙니다. 당신은 에너지적으로 무모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피로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은 일시적인 기분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한쪽으로만 흐르는 에너지 교환의 결과입니다. 융은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해서는 에너지가 상호적으로 흐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이것은 점수를 매기는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가 양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한쪽으로만 흐르고 있는지에 대한 단순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와 상호작용한 후에 계속해서 기운이 빠진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적 관대함의 표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에너지 불균형의 신호입니다. 당신의 피로는 명예의 훈장이 아니라 경고음입니다. 경계는 다른 사람을 차단하는 벽이 아니라 당신이 어디서 끝나고 다른 사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정의하는 필수적인 심리적 구조입니다. 경계를 세우고 유지하지 못하면 당신은 고통을 자초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연결의 가능성마저 스스로 빼앗는 셈입니다. 경계가 없다면 관계는 상호작용이 아니라 합병이 되고 만남이 아니라 융합이 됩니다. 융은 기쁘게 하려는 사람과 구원자는 단순히 경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경계가 무엇인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은 경계가 이기적이고 사랑이나 연민이 부족하다는 신호라는 잘못된 믿음 아래 살아왔지만 심리학적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경계는 진정한 사랑을 위한 전제 조건이지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어디까지가 자신의 영역이고 어디서부터 타인의 영역이 시작되는지 모른다면, 무엇이 당신의 책임이고 무엇이 아닌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연결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관계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들의 투영을 위한 캔버스에 불과합니다. 경계가 없다고 해서 친밀감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란, 분노, 그리고 결국에는 단절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하는 희생, 즉 자신의 필요를 부정하고 경계를 침해하며 진실을 숨기는 심리적 희생은 사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힘이 아닌 의존을, 감사가 아닌 권리를, 고마움이 아닌 착취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타인의 필요를 자신의 것보다 우선시하고 그들의 부정적인 결과를 계속해서 흡수하며 자격 없는 이해를 계속해서 제공한다면 그것은 연민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당신의 과도한 개입과 구원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회복력과 책임감 그리고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하여 오히려 해를 끼친다는 역설을 제시할 것입니다. 아이에게 결코 실패를 허락하지 않는 부모는 그 아이에게 회복력을 빼앗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나쁜 대우를 용서하는 파트너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불평 한 번 하지 않는 친구는 관계를 더 깊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관계를 피상적으로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의 친절은 진정한 연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덕을 가장한 갈등 회피일 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타인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겪지 않도록 막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하는 간섭 행위입니다. 진정한 힘, 즉 지배욕이 아닌 심리적 통합에서 비롯되는 힘으로 가는 길은 어려운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친절함, 남을 구하려는 그 욕구가 오히려 당신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사랑을 얻기 위해 가졌던 바로 그 성품들이 오히려 착취를 불러왔습니다. 친밀함으로 이어질 거라 믿었던 자기 희생은 당신을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상대방도 이해해 주길 바랐던 그 마음은 당연하게 여겨졌을 뿐입니다. 융은 이런 결과가 예견된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친절함이 온전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고 통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분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힘은 타인에 대한 지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통합에서 나옵니다. 이런 통합된 힘은 당신이 외면했던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연민의 능력과 경계의 필요성을 모두 존중하며 베푸는 능력과 받는 권리를 모두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통합된 힘은 두려움이나 보상 심리로 타인을 지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힘은 당신이 이용당하지 않으면서도 친절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게 하며 고갈되지 않으면서도 돌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용이 말한 힘입니다. 타인 위에 군림하는 힘이 아니라 함께하는 힘, 지배가 아니라 진정한 존재감, 통제가 아니라 진실성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남을 기쁘게 하고 구해주려는 사람에서 의식적으로 친절한 사람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결코 단순하거나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치, 존재할 권리, 그리고 관계에서의 위치에 대한 핵심 신념에 도전하는 깊은 심리적 재구성입니다. 당신의 한없는 관대함과 구원하려는 의지로 이득을 봤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표현을 이기심으로, 필요를 약함으로, 경계를 버림받음으로 여기는 당신 내면의 일부로부터도 저항이 일어날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융이라면 이러한 내적 저항은 예측 가능하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성장해 나가면서도 예전의 심리적 구조들이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과정입니다. 거절할 때 죄책감을 느끼거나 필요를 표현할 때 수치심을 느끼거나 경계를 세울 때 두려움을 느낀다면 이런 감정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오래된 삶의 방식이 사라지는 마지막 몸부림으로 관찰하세요. 이 불편함은 당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 굳어져온 패턴을 당신이 흔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변화는 파괴가 아닙니다. 이것은 재건을 위한 필연적인 불편함입니다. 당신이 더 나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함만이 진정한 친절과 진짜 사랑이 설 수 있는 유일한 토대입니다. 당신의 변화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행동, 새로운 패턴, 그리고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울 수 있는 새로운 진정성을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함을 향한 당신의 여정에서 진실은 일종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평생 쌓아오고 지켜온 이상화된 자기 이미지의 죽음입니다. 절대 화내지 않고 이기적인 생각이 없으며 언제나 곁에 있고 항상 친절하고 늘 남을 구해주는 완벽한 사람 말이죠.
이런 허상은 반드시 사라져야만 당신의 진짜 자아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심리적 죽음과 재탄생의 과정을 밤바다 여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한 정체성이 해체되어 또 다른 정체성이 나타나는 어두운 통로입니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당신은 길을 잃은 듯하거나 혼란스럽고 심지어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익숙했던 성격의 이정표들이 사라지고 이전에 외면했던 새로운 면모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당신을 알던 사람들은 당신이 더 진짜 자신이 되어갈수록 불편해하거나 심지어 적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기꺼이 맞춰주고 도와주던 데에 기반을 둔 관계들은 그 태도가 더 이상 자동적이지 않을 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불편함, 혼란, 그리고 관계의 재정립이 실수의 증거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의 확인임을 안심시켜줄 것입니다. 나비는 단순히 더 나아진 애벌레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온전한 사람도 단순히 더 나아진 남을 기쁘게 하고 구해주는 사람의 버전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직함과 경계, 그리고 가장이 아닌 진실에 기반한, 구조가 아닌 상호성에 기반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